프롤로그. 나의 성장은 무엇으로 가늠되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사는 게 애초에 나의 의지로 되는 일일까? 두근거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두근거린다는 것은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이나 기대감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들뜬 상태를 뜻합니다. 약간의 위험과 변화도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은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슴이 설렌다는 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냈다 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사회에서 도리어 두근거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웬만한 일은 남들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일이 남들에 비해 볼품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 문구를 볼 때마다 도리어 가슴 설레는 감정에 굶주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근거리는 삶을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자 라는 구호가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근거림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감각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 대신 조금 색다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건방하고 오만한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별화된 개인들이 함께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때보다 집단의 압력이 강할 때, 그 압력과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때 생깁니다. 문제는 주어진 기대에 맞추기 위한 열정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계속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일시적으로 흥분되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유연하고 강인한 상태를 쭉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양성을 부르짖는 시대에 새삼 개인주의를 고민해야 할까? 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을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개인이라는 존재가 소홀하게 취급받는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개인화 시대에는 취향, 세대, 문화, 욕망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개인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양성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집단에 속할지, 저 집단에 속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더없이 쪼개져 있을 뿐 집단에 속하라는 압력은 여전합니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의 개인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개인주의는 인간 성장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이 어른이 되어 간다고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나라는 존재를 한 개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만으로 14 정도가 되는 나이가 되면 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린이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어른으로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어린이로 대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나가 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대 시절의 후반부에 자의식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비록 10대 후반에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나는 나라는 확고한 감각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한편으로 집단이 주는 압력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형제,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 선후배,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맺습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여러 정체성을 요구받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집단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됐습니다. 집단은 우리에게 소속감도 주지만 불안감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더 많은 관계가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의 정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숱한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각 없이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감각,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개인주의의 정체입니다. 1장. 나를 위해 충분한 소비를 못한다고 여겨진다면 나스메 소세키, 나의 개인주의. 자신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그것이 콘서트 티켓 하나를 사는 일에 불과하다 해도 인간의 생각과 행동 아래에는 결국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 판단을 분명하게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100년이나 더 옛날에 살았던 소세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갇힌 고독한 인간처럼 그 자리에 선 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보다도 내 쪽에서 탐조등을 사용하여 단 한 줄기 빛이라도 좋으니 끝까지 명확하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도 흐릿합니다. 마치 자루 속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내 손에 송곳이 단 한 자루만 있어도 어딘가 한 곳을 찢어서 보여줄 텐데 라며 몹시 초조해했지만 공교롭게도 그 송곳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없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며 남몰래 우울한 날을 보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가 영국학을 배운 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국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대영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의 문화, 사회, 풍토를 익히기 위해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세키는 커다란 딜레마를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본과 전혀 다른 영국이라는 나라의 문학을 성실하게 공부해서 일본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선진 문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무작정 배우려고 노력해봤자 표면적 이해에만 머무를 뿐이다. 심지어 역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소세키가 느낀 한계였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소세키는 일본의 짧은 시 형식인 하이쿠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이쿠라는 시에 깔린 일본 고유의 사고가
자신의 뼛속까지 배어 있다는 것을 영문학을 공부할수록 깨닫습니다. 영국인의 정신을 담은 영문학의 본질에 일본어를 쓰고 일본인의 정신을 가진 자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소세키가 느낀 문제였습니다. 결국 소세키는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정신 상태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영문학을 무조건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수용하는 일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어떤 생각에 도달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개념을 근본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타인본위로 뿌리 없는 개구리밥처럼 그 근방을 아무렇게나 떠다니고 있었으므로 모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본이란 말은 자기 술을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중에 그 품평을 듣고 누가 뭐라 해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이른바 남 따라하기를 의미합니다. 수세키가 말한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은 매 순간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 라는 판단하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인생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소세키가 내린 가장 큰 결심은 남 따라하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 어딘가에 숨깁니다. 친구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고 친구의 취향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일종의 따라하기입니다. 여기에는 친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남을 따라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동생은 자신도 모르게 언니와 형을 따라합니다. 인간의 학습은 1차적으로 모방입니다. 때문에 모방하는 습관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자동적으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자발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일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일은 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나의 에너지를 아낀다는 점에서 남을 따라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을 따라하는 일이 습관이 될 때 발생합니다. 사소한 일도 주변의 누군가를 참고하면서 결정하게 되면 만약 주변에 참고할 만한 타인이 없는 경우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자기만의 생각이 잘 만들어질까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시다. 여러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부터 계속 찬성을 말하는 상황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여러분은 강하게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나 또한 애매하게 입장을 돌려 말하게 됩니다. 나의 의견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반대를 이야기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도 올라옵니다. 잘못해서 전체 분위기를 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눈치를 살펴서 그 상황을 넘어간다 해도 마음은 계속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인정 욕구는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채워질 때 충분함을 느낍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여 칭찬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압니다. 때문에 남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그 편안함은 공허함이 되고
인정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세키는 어떻게 나다운 일을 만들어 갔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창조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며 자신을 믿기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짓누르던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소세키가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5장.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몽테뉴의 에세와 파스칼의 팡세.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몽테뉴를 개인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말하는 건 그의 글쓰기가 그 누구라도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은 이기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된 집중은 인간 삶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보편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몽테뉴가 너 자신에 대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라며 비판하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날리는 말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일갈합니다. 남을 품평하는 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품평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품평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입니다. 남의 시선만 신경 쓰다 자신의 장점을 도리어 퇴행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아들러의 사상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데에는 제목이 주는 매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다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나의 행복은 줄어들고 삶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몽테뉴도 유사한 말을 합니다. 깊은 기쁨에는 즐거움보다 심각함이 감춰져 있다. 가장 높고 충실한 만족감이란 마음이 들뜨기보다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처럼 곧 사라지는 종류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몽테뉴가 말한 심각함을 품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몽테뉴의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경험합니다.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일이 도리어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겪었던 고통이 원숙한 안정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안정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해지는 길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데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 이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몽테뉴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인생이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당장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좋고 나쁨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좋은 일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나쁜 일이라 말합니다. 이 인식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착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좋고 나쁨이라 표현했지만 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그 경험이 정말 인생에서 나쁜 일인지는 그 시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 규정되고 미래에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불교의 선과 무아. 참다운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을 비롯하여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참된 나를 찾는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행위야말로 자아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혼자 자기 삶을 뚜벅뚜벅 잘 살아가기 위해 불교의 무아 개념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있고 이를 찾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생각은 여러 오해를 낳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오해는 고유한 나가 존재하며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와 분리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존재 가능한 것일까요? 외부 세계와 완전하게 분리된 나만의 마음이라는 건 있을 수 있나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나의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고유한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진리를 증명한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나는 수많은 세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말은 결국 다른 존재와 연결되지 않은 나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유한 나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친구와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한다는 건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구분된다고 하여 본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물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유한 어떤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순성을 말하는 선불교의 철학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애초에 이 세계의 모습, 그리고 나가 정해진 게 없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화낼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불교의 마음수행법은 나라는 모순된 존재, 모순된 세계를 받아들여 참된 나, 완전한 나, 오롯한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평정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왜 선불교의 철학은 모순투성이 인간에 대해 강조했을까요? 그래야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감각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있다. 장자의 이야기를 발전시키면 기계를 사용할 때 생기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덜 들이면서 공을 많이 세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될까요? 성과의 가치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노력한 거 이상으로 바라는 마음이 커져 항상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기계 사용으로 인간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물 자체에 오히려 인간이 종속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비롯한 각종 도구를 통해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기기를 사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사양을 가진 기기가 등장합니다. 또다시 비싼 돈을 들여서 새로운 기기를 삽니다. 나는 과연 이런 기기들을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더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만드는가?
기계와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정말 나는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나의 개성을 죽이고 스스로가 아닌 기계를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선의 철학을 통해 기계화된 나를 멈추고 찬찬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생기는 마음의 의미를 더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심어준 인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속이 후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고를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답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완벽한 이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 나의 성장은 무엇으로 가늠되는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접할 때마다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사는 게 애초에 나의 의지로 되는 일일까? 두근거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두근거린다는 것은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기쁨이나 기대감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들뜬 상태를 뜻합니다. 약간의 위험과 변화도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은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가슴이 설렌다는 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알아냈다 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사회에서 도리어 두근거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웬만한 일은 남들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일이 남들에 비해 볼품없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 문구를 볼 때마다 도리어 가슴 설레는 감정에 굶주린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근거리는 삶을 꼭 살지 않아도 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초조해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을 살자 라는 구호가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어색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근거림보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분명하게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감각이 더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이 확실히 여러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삶, 대신 조금 색다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요즘 시대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개인주의는 건방하고 오만한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개별화된 개인들이 함께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때보다 집단의 압력이 강할 때, 그 압력과 기대에 부응하려 애쓸 때 생깁니다. 문제는 주어진 기대에 맞추기 위한 열정에 과몰입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계속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는 일시적으로 흥분되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유연하고 강인한 상태를 쭉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다양성을 부르짖는 시대에 새삼 개인주의를 고민해야 할까? 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을 부르짖을수록 오히려 개인이라는 존재가 소홀하게 취급받는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초개인화 시대에는 취향, 세대, 문화, 욕망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개인은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양성을 강조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집단에 속할지 저 집단에 속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더없이 쪼개져 있을 뿐 집단에 속하라는 압력은 여전합니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에 개인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개인주의는 인간 성장의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이 어른이 되어간다고 언제 인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나라는 존재를 한 개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까?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만으로 14 정도가 되는 나이가 되면 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어린이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어른으로 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어린이로 대합니다. 고민스럽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나가 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대 시절의 후반부에 자의식이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비록 10대 후반에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나는 나라는 확고한 감각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한편으로 집단이 주는 압력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집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형제, 가족과 친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 선후배, 선생님이, 직장에서는 상사가 주는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집단과 관계를 맺습니다. 온갖 커뮤니티에서 여러 정체성을 요구받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집단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됐습니다. 집단은 우리에게 소속감도 주지만 불안감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더 많은 관계가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의 정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숱한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각 없이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감각,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개인주의의 정체입니다. 1장. 나를 위해 충분한 소비를 못한다고 여겨진다면 나스메 소세키, 나의 개인주의. 자신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그것이 콘서트 티켓 하나를 사는 일에 불과하다 해도 인간의 생각과 행동 아래에는 결국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기 판단을 분명하게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100년이나 더 옛날에 살았던 소세키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안개 속에 갇힌 고독한 인간처럼 그 자리에 선 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보다도 내 쪽에서 탐조등을 사용하여 단 한 줄기 빛이라도 좋으니 끝까지 명확하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느 방향을 바라보아도 흐릿합니다. 마치 자루 속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내 손에 송곳이 단 한 자루만 있어도 어딘가 한 곳을 찢어서 보여줄 텐데 라며 몹시 초조해했지만 공교롭게도 그 송곳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없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며 남몰래 우울한 날을 보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가 영국학을 배운 것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국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대영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의 문화, 사회, 풍토를 익히기 위해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소세키는 커다란 딜레마를 깨닫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본과 전혀 다른 영국이라는 나라의 문학을 성실하게 공부해서 일본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지 선진 문명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무작정 배우려고 노력해봤자 표면적 이해에만 머무를 뿐이다. 심지어 역효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소세키가 느낀 한계였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의 사고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소세키는 일본의 짧은 시 형식인 하이쿠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하이쿠라는 시에 깔린 일본 고유의 사고가 자신의 뼛속까지 배어 있다는 것을 영문학을 공부할수록 깨닫습니다. 영국인의 정신을 담은 영문학의 본질에 일본어를 쓰고 일본인의 정신을 가진 자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소세키가 느낀 문제였습니다. 결국 소세키는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정신 상태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영문학을 무조건 더 좋은 것으로 여기며 수용하는 일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어떤 생각에 도달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으로 문학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개념을 근본에서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 외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타인본위로 뿌리 없는 개구리밥처럼 그 근방을 아무렇게나 떠다니고 있었으므로 모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겨우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본이란 말은 자기 술을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중에 그 품평을 듣고 누가 뭐라 해도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이른바 남 따라하기를 의미합니다. 소세키가 말한 나를 구원하는 일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은 매 순간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 라는 판단하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인생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소세키가 내린 가장 큰 결심은 남 따라하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남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 어딘가에 숨깁니다. 친구의 생각에 맞장구를 치고 친구의 취향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일종의 따라하기입니다. 여기에는 친구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남을 따라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동생은 자신도 모르게 언니와 형을 따라합니다. 인간의 학습은 1차적으로 모방입니다. 때문에 모방하는 습관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자동적으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자발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일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일은 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나의 에너지를 아낀다는 점에서 남을 따라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남을 따라하는 일이 습관이 될 때 발생합니다. 사소한 일도 주변의 누군가를 참고하면서 결정하게 되면 만약 주변에 참고할 만한 타인이 없는 경우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자기만의 생각이 잘 만들어질까요?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사안에 대한 찬반을 말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시다. 여러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자부터
계속 찬성을 말하는 상황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여러분은 강하게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태라면 나 또한 애매하게 입장을 돌려 말하게 됩니다. 나의 의견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타인에게 말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반대를 이야기한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불안도 올라옵니다. 잘못해서 전체 분위기를 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눈치를 살펴서 그 상황을 넘어간다 해도 마음은 계속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인정 욕구는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채워질 때 충분함을 느낍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여 칭찬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나답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잘 압니다. 때문에 남과 비슷하게 행동하는 게 편할 수는 있지만 그 편안함은 공허함이 되고 인정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세키는 어떻게 나다운 일을 만들어 갔을까요? 그는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는 일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창조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며 자신을 믿기로 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짓누르던 불안에서 벗어납니다. 소세키가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얼마나 후련했을까요? 5장.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몽테뉴의 에세와 파스칼의 팡세.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몽테뉴를 개인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말하는 건 그의 글쓰기가 그 누구라도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은 이기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된 집중은 인간 삶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보편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죠. 몽테뉴가 너 자신에 대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라며 비판하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날리는 말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라고 일갈합니다. 남을 품평하는 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품평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품평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입니다. 남의 시선만 신경 쓰다 자신의 장점을 도리어 퇴행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아들러의 사상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데에는 제목이 주는 매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다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나의 행복은 줄어들고 삶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몽테뉴도 유사한 말을 합니다. 깊은 기쁨에는 즐거움보다 심각함이 감춰져 있다. 가장 높고 충실한 만족감이란 마음이 들뜨기보다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처럼 곧 사라지는 종류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몽테뉴가 말한 심각함을 품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몽테뉴의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경험합니다.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일이 도리어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겪었던 고통이 원숙한 안정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안정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해지는 길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데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 이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몽테뉴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인생이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당장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좋고 나쁨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좋은 일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나쁜 일이라 말합니다. 이 인식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착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좋고 나쁨이라 표현했지만 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그 경험이 정말 인생에서 나쁜 일인지는 그 시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 규정되고 미래에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불교의 선과 무아. 참다운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심리학을 비롯하여 진정한 나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참된 나를 찾는 일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행위야말로 자아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혼자 자기 삶을 뚜벅뚜벅 잘 살아가기 위해 불교의 무아 개념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내가 있고 이를 찾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생각은 여러 오해를 낳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오해는 고유한 나가 존재하며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육체와 분리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존재 가능한 것일까요? 외부 세계와 완전하게 분리된 나만의 마음이라는 건 있을 수 있나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후에도 있을 나의 마음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요? 두 번째로 고유한 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진리를 증명한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나는 수많은 세계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말은 결국 다른 존재와 연결되지 않은 나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유한 나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없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친구와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나라는 게 없다면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한다는 건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구분된다고 하여 본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물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유한 어떤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순성을 말하는 선불교의 철학이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애초에 이 세계의 모습, 그리고 나가 정해진 게 없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면 화낼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불교의 마음수행법은 나라는 모순된 존재, 모순된 세계를 받아들여 참된 나, 완전한 나, 오롯한 나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평정심을 가지는 일입니다. 왜 선불교의 철학은 모순투성이 인간에 대해 강조했을까요? 그래야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감각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있다. 장자 이야기를 발전시키면 기계를 사용할 때 생기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덜 들이면서 공을 많이 세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될까요? 성과의 가치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노력한 거 이상으로 바라는 마음이 커져 항상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기계 사용으로 인간이 가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물 자체에 오히려 인간이 종속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비롯한 각종 도구를 통해 항상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싼 기기를 사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사양을 가진 기기가 등장합니다. 또다시 비싼 돈을 들여서 새로운 기기를 삽니다. 나는 과연 이런 기기들을 내 삶의 가치를 더 높이는 데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더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만드는가? 기계와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정말 나는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나의 개성을 죽이고 스스로가 아닌 기계를 위해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선의 철학을 통해 기계화된 나를 멈추고 찬찬히 생각해 볼 때입니다. 기계를 사용할 때 생기는 마음의 의미를 더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데이터와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심어준 인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속이 후련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고를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고 답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완벽한 이해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